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 한 스푼을 더해드립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스치고 들어오던 그 집.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손자들 뛰노는 마당을 상상하며 하루를 보내던 곳. 이정자님에게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억, 아이들을 키워낸 시간, 그리고 홀로 된 뒤의 위안이 모두 담겨 있는 삶의 전부였죠.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엄마 집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정자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너희들 줄 거 미리 넘겨주는 게 낫지. 그래야 시작이 편하지 않겠니? 그 말에는 따뜻한 믿음도, 부모로서의 헌신도, 그리고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담담한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명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정자님은 아들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가만히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서랍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젠 내 이름이 없어졌구나. 그게 단지 서류상의 일일 뿐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퇴근하고 들어오면 먼저 말을 붙이던 아들이 요즘은 방에 곧장 들어갑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자리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서요. 신혼인데 아무래도 불편해서요. 이 정자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들은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이제 제 집이에요. 새 출발은 우리 둘이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자 씨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짐을 싸야 했습니다. 자신이 피땀으로 모아온 재산, 자식이 잘 되라고 넘겨준 공간에서 말 한마디로 내쫓기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도시 외곽, 작은 원룸에 홀로 삽니다. 창문을 열면 마주 보이는 건 옆 건물의 회색 벽뿐. 주방은 전자레인지 하나로 충분하고 거실은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찹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말을 꺼낼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요. 이건 특별한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증여한 부모의 60% 이상이 자식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지나도 자식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민하다는 핑계로 외면당하는 이들이요. 정말 바빠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명품은 사고, 여행은 가고, 새 차는 뽑을 수 있을까요? 그 돈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잊은 채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이런 말이 부모들 사이에서 너무도 흔하게 들립니다. 그 어떤 폭언보다 더 깊이 상처 주는 건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안타깝게도 다 줘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해서 준 건데,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 대가는 이렇게까지 냉혹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긴 그 순간, 부모는 단지 고마운 존재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 주면 안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후회 없는 인생 마무리를 위한 실질적 전략과 준비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생기셨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매일 새벽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되신 부분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지혜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긴 이제 제 공간이에요. 엄마 생각도 알겠지만 우리 부부도 새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아들은 나지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는 표정이 오히려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던 오후의 거실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씨는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반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울고 웃던 공간이고 생일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던 따뜻한 기억이 있는 집이었죠. 자식이 결혼하면서 내어주겠다고 마음먹었을 땐 이별이라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공간에서 밀려나고 나니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자리 박탈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도시 외곽의 월세 원룸에 삽니다. 냉장고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고요한 집. 누울 곳 하나, 앉을 자리 하나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이 이사 도와준 날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됐거든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 겹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자식이 새 출발하려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가 줄 거 살아있을 때 주면 서로 편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재산을 넘긴 이후부터 대화는 줄어들었고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소소한 부탁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 모임도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엄마, 이제 여긴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라는 말에서 그동안 쌓아온 정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핵심에는 관계의 위치가 있습니다. 재산을 주기 전에는 부모로서의 위치,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권한은 사라집니다. 이건 단지 돈이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산을 받은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와의 거리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이 관계의 종료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은 책임이 아닌 소유를 중심으로 부모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 몫대로 살겠다. 그런 태도가 형성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빠르게 그리고 너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모는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집처럼 공간이 바뀐 경우에는 그 체감이 훨씬 큽니다. 같이 살고 있을 땐 우리 집이었는데 명의가 바뀌고 나면 어느새 엄마, 거긴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명의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의 통제권, 결정권, 발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넘기는 순간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모의 위치는 초청받은 손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모들이 이런 현실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말합니다. 줄 걸 잘못 준 건 아닌데 순서를 틀렸던 것 같아요. 조금은 내 권리를 남겨뒀어야 했어요. 그 조금의 권리, 그 작은 주도권이 없다는 사실이 부모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한 번이라도 겪은 분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재산을 다 넘긴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해도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재산을 다 준 입장이기에 권리 없이 부탁만 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최소한의 권한을 남겨두고 관계의 주도권은 스스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들 집에 찾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초대받는 부모로 바뀌는 순간 그 단절은 그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재산을 다 주는 순간 부모는 가족의 중심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이었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증여는 부모를 가장 외로운 자리에 남겨두게 만듭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언젠가는 줄 생각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단호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도록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마, 그 얘긴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아, 또요?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따뜻한 이해가 아닌 짜증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서 작은 물음표가 피어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젠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축복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그 뜻을 알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부모가 무언가를 주면 처음엔 고맙다고 말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 후엔 귀찮은 것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이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 가족의 역할,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가 모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미래를 만들었고,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의 개별 구성원은 각자의 삶에 더욱 집중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간섭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특히 미리 재산을 증여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면 더 든든한 사이가 되겠지. 사는 게 팍팍하다는데 미리 넘겨주면 고마워하고 더 잘하겠지.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건 다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부모가 계속 뭔가 기대하거나 간섭하려고 하면 피곤하다.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왜 계속 뭔가 바라세요? 이 말들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부담스러운 잔소리꾼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고마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기대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고 난 이후에 더 빨리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독립 혹은 심리적 분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일정 시점이 되면 그 존재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을 경우 그 고마움이 오래 남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이 되어 거리두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받은 만큼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할 것 같아 관계 자체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 다음엔 부담, 그리고 결국엔 회피.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자식의 행동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그 변화가 야속합니다. 그땐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땐 부모가 도와주면 그 은혜를 평생 기억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자식 세대는 효라는 단어를 감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를 돕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모두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희생이 항상 고마움으로 되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형태로 도움을 준 경우 그 고마움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가족은 과거보다 훨씬 느슨한 유대 안에서 작동합니다. 부모가 희생했으니 자식이 돌봐야 한다는 당위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이 우선이고 가족이라도 역할을 요구하면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원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현명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대의 기준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넘긴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더 잘하거나 더 가까워지리라 기대하지 않는 것. 고마움을 강요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주기 전 내 권리를 남겨둘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 이런 준비 없이 모든 걸 다 주는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엄마,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기 전엔 사랑이었지만 받고 나면 귀찮음이 되는 슬픈 현실 속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건 단지 재산이 아니라 자존감과 관계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스스로 조절하고 조건을 세우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도 나이 들어 그렇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끝이 저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관절염과 당뇨, 고혈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큰 병은 아니니까 자식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원하게 되었을 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시다고요? 그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퇴근 후 잠깐 들르겠다고 했고, 큰아들은 바빠서 주말에나 올 수 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병실 문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언제쯤 오세요? 그 질문 앞에서 박노인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는 가족 모임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명절이면 데리러 온다 하고 잔병 치레에도 함께 병원에 가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자식의 손으로 다 넘어간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서라는 이유였고, 이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식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태도, 감정, 의무감의 유무가 부모가 도움이 절실해질 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는 자식이 더 이상 부모를 돌봐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았고, 기대치도 사라졌고, 남은 건 책임뿐인데, 그 책임을 기꺼이 떠안으려는 자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형이 집 받았잖아. 그러니까 병원비도 형이 알아서 해.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나까지 간병을 해야 해? 그 순간부터 가족은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장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스스로 병원 예약을 하고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혼자 남아 간호사의 눈치를 보며 물을 한 잔 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부모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가족 회의를 열어 누가 돌볼지를 두고 자식들 간의 다툼이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간병 비용을 계산서처럼 들이밀고 누군가는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아보자며 발을 빼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부모가 재산을 줄 때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맡긴 경우입니다. 사랑을 담아줬지만 책임에 대한 약속은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식은 마음이 불편해도 움직이지 않고 죄책감은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많아졌습니다. 줄 거면 조건을 달고 주십시오. 사랑도 좋지만 책임까지 함께 건네주세요. 자식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조건이 있으면 더 행동하기 쉽습니다. 매달 병원 데려가기, 명절엔 하루같이 보내기, 돌봄이 필요하면 일정 부분은 분담하기 등 구체적인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말보다 기준에 더 익숙합니다. 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약속된 기준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서로를 덜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병든 뒤에야 드러나는 자식들의 마음. 그 진심은 평소엔 숨어 있다가도 위기의 순간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프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권한이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건 언제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언젠가 부모를 가장 외로운 병실에 남겨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자식의 얼굴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그래도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박인순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젠 법적으로는 아들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순 씨는 여전히 그곳을 내 집이라 불렀고, 마당의 장독대 하나까지도 손때 묻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길 때 많은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의만 바꾸는 거지. 내가 여전히 주인이지. 이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으니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순간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정든 공간이라고 말해도 계약서 한 장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아, 그거요? 저희가 결정할게요. 이 말은 부모에게 충격처럼 다가옵니다. 그 집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 장판을 직접 깔고 벽지를 바른 사람이 이젠 작은 소리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부모가 흔히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소유는 넘기되 사용권은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 상의 명의가 바뀌면 사용권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부모는 그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계약서도 없이 그냥 넘겼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집을 팔아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자식이 나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마음의 주인으로 남아있으려 하죠. 그 괴리가 갈등을 부르고 상처를 만듭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의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나를 손님처럼 대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겪는 이 상황은 단순히 감정적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소리를 낮춰 말하게 되고 방문을 조심히 여닫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서운해할까봐 조건을 걸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관계는 선명할수록 오래갑니다. 불확실한 마음은 결국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언젠가 무례로 바뀝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게 정없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고령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고 싶어 하지만 재산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 중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법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산은 나누되 권리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평생 무상거주권을 문서로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비록 소유는 자식에게 넘어가더라도 부모는 법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조건부 증여 계약을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가 무효가 되거나 다시 회수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5년간 부모와 동거할 것, 병원 방문 시 동행할 것 등의 조건이 명시됩니다. 이런 문서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넘겼더라도 그 재산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권리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부모는 여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인의식이 남아있고 삶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기에 그 공간에서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감정은 다르고 명예 이전은 단지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권한과 위치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거리가 바뀌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넘기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넘기고 나서도 나는 이 공간에서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내가 여전히 쉴 곳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증여는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마음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 그 마음이 상처로 바뀌지 않도록 준비된 부모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뭘 바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잘 살라고 도움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상처로 돌아오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으로 내어준 재산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도움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단절의 씨앗이 되는 현실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뒤늦게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을 걸 걸 그랬어요. 계약서라도 하나 써둘 걸. 이 말은 재산을 넘기고 후회하는 부모들의 공통된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증여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며 내 권리도 함께 남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후회하지 않는 증여 3단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조건부 증여입니다. 가장 많은 부모들이 망설이는 부분입니다. 자식인데 뭘 그런 걸 문서로까지. 그런 말하면 마음 상할까봐. 하지만 지금은 자식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오히려 정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죠. 요즘 자녀 세대는 조건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조건부 증여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임을 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모 집 방문, 병원 진료 시 동행, 명절이나 생신에 꼭 식사 함께하기, 부모의 거주 공간에 대한 존중 유지. 이런 조건은 문서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도 생기고 자녀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받기만 한 입장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졌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말로 섭섭함을 표현할 필요 없이 서로 약속한 기준으로 관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증 유언장 작성입니다. 나는 정리 다 해놨어요.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말로만 정리한 유산 계획은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자필로 작성한 경우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공증 유언장은 법무사나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작성되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떤 이유로 남기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남겨집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감정을 함께 담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큰아들에게 이 집을 주는 이유는 오랜 시간 내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어떤 유산보다도 자식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필 유언장이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는 반면 공증 유언장은 분쟁 방지와 부모의 뜻 보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번만 정확히 작성해 두면 남은 평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공증 유언장을 경험한 부모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신탁제도 활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탁은 중산층 이상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노후 설계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신탁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특정 조건 아래 정해진 방식으로만 운용하고 분배하도록 맡기는 것.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쓰기. 치매 진단 시 지정된 대리인만 자산 운영 가능. 사망 후 자식에게 3대 3대 4 비율로 유산 분배. 이 방식의 핵심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매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도 내 뜻대로 자산이 관리되고 사망 이후에도 분쟁 없이 정확하게 나눠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맡기면 자식이 함부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은 소액 신탁도 가능해졌습니다. 집 한 채, 예금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신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거나
가족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걱정되는 경우 신탁은 부모에게 강력한 법적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좋지만 책임이 염려될 땐 조건부 증여, 자식들 간의 분쟁이 걱정될 땐 공증 유언장, 건강 문제나 자산 관리가 걱정될 땐 신탁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생각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사랑도 주되 권리도 함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을 끝까지 내 손으로 선택하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뒤로 밀어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도 재산도 마음도 모두 주고 난 뒤 돌아오는 건 외면과 침묵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함께 살던 집, 자식들 키운 기억이 가득한 공간에서 언제부터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며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그저 자식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잘 지내는 것이 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주기만 하면 가까워질 거라 믿었던 시간,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부터 부모는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믿었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준비와 기준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주되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선을 함께 그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증여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면 책임을 나누는 문서 한 장이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미안해서 못 말했어요. 계약서까지 쓰면 정 없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부모님들 중 후회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걸고 유언장을 남기고 신탁을 활용했던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어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손에 펜을 들고 종이 한 장에 나는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써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유산은 남겨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연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한 준비만큼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삶의 품격과 권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어른으로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여러분 손으로 되찾는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겨보세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